나의 17은 하윤이로 가득 차 있었다. 중학교 3학년, 풋풋함과 어색함이 공존하던 교실 뒤편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1년을 훌쩍 넘어 고등학교 2학년의 교정을 함께 걷고 있었다. 하윤이는 내게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였다. 작은 얼굴에 오밀조밀하게 박힌 이목구비, 웃을 때마다 반달 모양이 되는 눈웃음까지 내 눈에는 단 한순간도 예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우리의 연애는 흔들림 없이 잔잔하고 따뜻했다. 급식 시간에 몰래 숟가락을 건네는 작은 장난, 주말마다 도서관 한 귀퉁이에서 함께 문제집을 펼쳐놓고 미래를 꿈꾸던 시간들. 나는 우리가 서로의 가장 밝은 부분이 되어주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윤이도 내 앞에서만큼은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으니까. 물론 조금 독특한 부분이 있긴 했다. 하윤이는 계절을 막론하고 긴 소매 옷을 고집했다. 늦은 봄날 해가 길어지고 교복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는 친구들이 늘어날 때도 하윤이는 얇은 가디건이나 오버사이즈 후드티를 벗지 않았다. 처음엔 그저 하윤이의 패션 취향이거나 남들과 조금 다른 습관이라고 생각했다. 한 번은 궁금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다. 하윤아, 안 더워? 지금 복도 온도 거의 25도는 될 것 같은데? 나는 반팔 티셔츠 소매를 펄럭이며 물었고 하윤이는 어깨를 살짝 으쓱했다. 응, 나 좀 추위 많이 타잖아. 게다가 긴 팔이 더 편해. 그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했고 눈빛에는 아무런 망설임이 없었다. 나는 하윤이가 유독 손발이 차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다. 그녀의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까지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싶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배려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진실을 외면하게 만든 장벽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날은 학교 축제가 끝난 다음 날이었다. 축제 준비로 며칠 밤을 새운 우리는 몹시 피곤했지만 그만큼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우리는 평소처럼 학교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고 있었다. 하윤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후드티의 소매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고 나는 그런 하윤이의 볼에 묻은 고춧가루를 떼어주기 위해 손을 뻗었다. 그때였다. 하윤이가 너무 갑작스럽게 기침을 하면서 숟가락을 놓쳤다. 뜨거운 떡볶이 국물이 튀어 그녀의 하얀 소매 끝자락을 적셨다. 하윤이는 다 뜨거 소리를 내며 반사적으로 소매를 위로 걷어 올렸다. 국물이 피부에 닿지 않게 하려는 본능적인 동작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눈은 떡볶이 국물보다 더 붉고 더 차가운 광경에 꽂혔다. 하윤이의 왼쪽 팔뚝 안쪽 후드티에 가려져 있던 희미한 공간에는 눈에 띄게 길고 하얀 줄들이 가로질러 있었다. 오래되어 색이 거의 빠진 빛을 받으면 반짝이는 흉터들이었다. 마치 오래된 지도 위를 흐르는 강줄기 같았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 하얀 선들 사이에는 아직 아물지 않은 듯한 붉고 생생한 흉터들도 몇 개 보였다. 누가 보아도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예리한 상처의 흔적이었다. 내 머릿속은 순식간에 텅 비었다. 귓가에 들리던 분식집의 시끄러운 소음, 떡볶이의 매콤한 냄새,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나는 숨쉬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턱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윤이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자마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녀의 눈은 동그랗게 커졌고 마치 들킨 어린아이처럼 손을 황급히 내렸다. 소매를 다시 주섬주섬 끌어내려 상처를 가리는 그녀의 몸짓은 너무나 빠르고 절박했다. 나는 겨우 떨리는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하윤아, 잠깐만. 나는 멈춰선 하윤이의 팔을 잡았다. 아까보다 훨씬 더 강하게, 마치 그녀가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는 듯 잡았다. 하윤이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다시 한번 젖은 소매를 걷어 올렸다. 이번에는 그녀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처들을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나는 손가락으로 흉터들을 조심스럽게 쓸어보았다. 오돌토돌한 피부의 감촉이 내 손끝에 전해졌다.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의 몸에 새겨진 깊은 슬픔의 기록이었다. 이게 뭐야, 하윤아? 대체 이게 뭐야?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감정은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들끓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왜 이렇게까지 혼자 아파해야 했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부족했으면 내 소중한 몸에 이런 짓을 해? 나는 그녀의 상처를 본 순간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다. 화가 났다.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내 여자친구에게 상처를 냈다면 당장 찾아가서 혼을 내주었을 텐데 이 상처는 하윤이 스스로가 낸 것이었다.
소중하고 작은 몸에 이토록 끔찍한 흔적을 남긴 사실에 나는 너무나 화가 나고 절망스러웠다. 결국 나는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고 말았다. 나를 가장 후회하게 만든 그 말. 너 지금 장난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왜 내 몸에 이런 상처를 내는 거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나는 소리쳤다. 분식집 안에 있던 몇몇 손님들이 우리 쪽을 힐끗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내 눈에는 오직 하윤이의 흔들리는 눈빛만 들어왔다. 내 버럭 화내는 목소리를 들은 하윤이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녀의 동공은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렸고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풍선처럼 불안하게 부풀어 올랐다. 내가 이렇게까지 화를 낸 것은 처음이었다. 항상 다정하고 온화했던 내 모습만 보아왔을 하윤이는 아마 엄청나게 놀랐을 것이다. 그녀는 내 소나귀에서 팔을 획 빼냈다. 아까 떡볶이 국물 때문에 축축해진 소매는 다시 길게 늘어져 상처들을 감추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고개를 더욱 숙였고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이 그녀의 표정을 가렸다. 숨막히는 침묵만이 우리 사이를 가로질렀다. 떡볶이 국물은 이미 식어버린 지 오래였다. 나는 곧바로 후회했다. 방금 내가 내뱉은 말들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비수가 되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그 고통의 흔적을 보고 화부터 낸 가장 이기적인 남자친구였다. 하윤아, 미안해. 내가 너무 놀라서 그랬어. 화내려고 한 게 아니야. 너한테 너무 놀라서. 나는 급하게 변명하듯 말했지만 이미 늦어버렸다. 그녀의 어깨는 아까보다 더 세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나 먼저 갈게. 겨우 나온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나는 그녀를 잡아야 했지만 잡을 수 없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나 작고 왜소해 보였고 마치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았다. 잠깐만, 하윤아, 같이 가. 이야기 좀 해. 내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사과와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윤이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빠르게 분식집 문을 열고 거리로 사라졌다. 나는 망연자실하게 그녀가 앉아있던 빈자리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그녀가 한 입도 먹지 못한 떡볶이만 놓여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는 하윤이 팔뚝의 상처와 내가 화를 냈을 때의 그녀의 겁먹은 표정이 떠올랐다. 나는 그녀에게 수십 통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다. 전화도 걸어보았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내가 보낸 메시지들은 모두 득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 나는 내 행동이 너무나 미웠다. 나는 그녀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고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했다. 그런데 나는 그녀가 고통을 고백하기도 전에 그녀의 상처에 소리를 질렀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하윤이의 낮은 자존감은 항상 우리의 관계 속에 숨어 있었다. 내가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었다. 평소에도 하윤이는 자주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을 했다. 지우야, 나 오늘 좀 살찐 것 같지 않아? 이 바지 입으니까 다리 너무 두꺼워 보이는 것 같아. 응, 무슨 소리야. 너 하나도 안 쪘어. 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하윤이가. 내가 아무리 진심을 담아 칭찬을 해도 그녀는 곧바로 그 말을 부정했다. 나 진짜 못생겼지? 거울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까? 특히 다른 여자들을 볼 때 그녀의 자존감은 바닥을 쳤다. 우리가 길을 걷다가 예쁜 여자를 스쳐 지나가기라도 하면 하윤이는 어김없이 나에게 물었다. 지우야, 저 여자 진짜 예쁘다. 몸매도 좋고 나랑은 너무 다르지? 그럴 때마다 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내 눈에는 하윤이만큼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사람은 없는데 그녀 자신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를 아프게 했다. 그때마다 나는 진심으로 그녀를 안심시키려 노력했다. 하윤아, 너는 너라서 특별한 거야. 다른 사람이랑 비교할 필요 없어. 나한테는 내가 제일 예뻐. 진짜야. 내 눈웃음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못 따라와. 하지만 내 말은 일시적인 진통제일 뿐 근본적인 병을 고치지는 못했다. 그녀의 상처를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 나는 깨달았다. 그녀의 자존감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까지 무너져 있었고 그 무너진 마음이 결국 그녀의 몸에 상처를 내는 행위로 표출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주먹을 쥐고 벽을 쳤다. 멍청한 지우.
1년 넘게 사귀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그녀를 지켜본 내가 왜 그저 추위를 많이 탄다는 말에 속아 넘어갔을까? 더 빨리, 더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한 죄책감이 나를 짓눌렀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내 분노에 찬 목소리에 겁을 먹은 하윤이는 완전히 껍데기 속에 숨어버렸다. 그녀를 밖으로 나오게 하려면 내가 먼저 껍데기 밖으로 손을 내밀어야 했다. 하지만 어떤 말로, 어떤 행동으로 다가가야 그녀의 마음을 다시 열 수 있을까? 나는 핸드폰을 들어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더 이상 화를 내거나 윽박지르는 메시지가 아니었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윤아, 많이 놀랐지? 미안해. 내가 너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어. 내가 아파하는 걸 보니까 내가 더 아파서 그랬나 봐. 하지만 그게 너한테 상처를 줘도 된다는 뜻은 아니야. 정말 미안해. 내일 학교에서 꼭 보자. 내가 말하기 싫으면 아무 말 안 해도 돼. 그냥 내 옆에 있을게. 사랑해.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도 나는 한참 동안 핸드폰 화면만 바라보았다. 그녀가 이 메시지라도 읽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지만 여전히 메시지 옆에는 득지 않은 표시만 남아 있었다. 깊은 밤. 창밖에서는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다짐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내가 사랑하는 하윤이가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녀의 곁에서 평생 함께 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일부터 나는 하윤이를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해야 했다. 그녀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 그녀의 손을 잡고 세상의 빛으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하지만 그 길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험난하고 길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녀의 깊은 마음의 상처는 하루아침에 아물지 않을 것이 분명했으니까. 이 깊은 밤처럼. 다음 날 아침, 학교는 어색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등교 시간부터 하윤이를 기다렸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1교시 수업이 시작된 후에도 그녀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혹시 어제 일 때문에 학교에 오지 않은 걸까? 내가 너무 몰아붙인 걸까? 쉬는 시간이 되자마자 나는 하윤이의 가장 친한 친구인 민지에게 달려갔다. 민지는 나와 하윤이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친구였다. 민지야, 하윤이 오늘 학교에 안 왔지? 혹시 너한테 뭐라고 연락 온 거 없어? 민지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너 아직 연락 못 받았어? 하윤이 아침에 엄마랑 같이 병원에 갔대. 장염이 심하게 와서 하루 결석할 거라고 담임 선생님께 연락 왔던데 너한테 연락 안 했어? 장염. 나는 그녀가 나를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정말 아픈 것은 아닌지 걱정이 밀려왔다. 장염이든 아니든 그녀가 학교에 오지 않은 이유는 명백했다. 어제 내가 내지른 분노 때문이었다. 아, 그렇구나. 고마워, 민지야. 나는 대답하고는 내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가 나를 피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했다. 장염은 핑계일 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를 탓할 수는 없었다. 내가 그녀에게 보여준 모습은 버팀목이 아닌 심판자에 가까웠으니 수업 시간 내내 나는 집중할 수 없었다. 하윤이가 없는 교실은 너무나 공허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그녀가 즐겨 읽던 책과 필통만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녀의 자리를 곁눈질로 계속 바라보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나는 다시 민지에게 갔다. 민지는 친구들과 밥을 먹고 있었다. 민지야, 혹시 하윤이 집 전화번호 알아? 내가 핸드폰으로는 연락이 잘 안 돼서. 아니면 혹시 지금이라도 하윤이한테 괜찮냐고 메시지 하나만 보내줄 수 있을까? 혹시 나한테 온 거라고 오해할까 봐 걱정돼서. 민지는 잠시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는 어딘지 모르게 어제 내가 하윤이에게 소리쳤던 것을 눈치채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잠시만. 민지는 하윤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하윤이가 아파서 걱정된다는 형식적이지만 따뜻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윤이에게서 짧은 답장이 왔다. 응, 괜찮아. 고마워, 민지야. 내일 갈게. 그 메시지를 옆에서 훔쳐본 나는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적어도 내일은 학교에 온다는 뜻이니까. 하지만 밤이 되어서도 하윤이에게서는 나를 향한 연락이 없었다. 내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는 여전히 빅지 않은 상태였다. 나는 무언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대로 그녀가 껍데기 속에 완전히 숨어버리게 둘 수는 없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하윤이 집 앞으로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무작정 찾아가는 것은 그녀를 더 불편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상황에서는 얼굴을 보고 내 진심을 전달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았다.
하윤이 집 앞은 조용했다. 현관문 앞에서 나는 한참을 서성였다. 벨을 눌러야 할지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할지 고민했다. 이 밤에 갑자기 찾아온 나를 보면 그녀는 또다시 놀라고 불편해할 수도 있었다. 결국 나는 벨을 누르는 대신 조심스럽게 문 앞에 쪽지를 붙여놓았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예쁜 하트 모양 포스트잇에 하윤아, 많이 보고 싶어. 그리고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잊지 말아줘. 내 몸에 난 상처를 보고 화를 낸 게 아니라 내가 혼자 그 상처를 감당했다는 사실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랬던 거야. 말실수였어. 내일 학교에서 꼭 보자. 너한테 억지로 뭘 물어보지 않을게. 그냥 내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줄게. 오늘 푹 쉬고 내일 보자. 사랑해. 내 남자친구 지우가. 나는 마지막으로 포스트잇을 손으로 꾹 눌러 문에 붙이고 하윤이 집을 떠났다. 그녀가 이 쪽지를 보고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어주기를 바라면서 나의 첫 번째 사과가 실패로 돌아갔으니 이제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녀의 마음속 상처를 함께 치유할 수 있는 긴 여정을 시작해야 했다. 나는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녀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될 것임을 예감했다. 그녀의 몸에 새겨진 그 수많은 흰색과 붉은색의 흔적들. 그것들은 그녀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싸워왔는지를 증명하는 슬픈 증거들이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그 싸움에 동참해야 했다. 아니, 내가 앞장서서 그녀의 방패가 되어주어야 했다. 내가 사랑하는 하윤이가 더 이상 자신을 해치지 않도록. 내일은 부디 그녀가 그 껍데기를 벗고 조금이라도 나에게 기대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다음 날, 나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학교에 도착했다.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내 심장은 불안감과 기대감으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교실 문을 열고 하윤이의 자리를 확인했을 때 그곳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나는 실망했지만 동시에 어제 민지를 통해 들었던 내일 갈게라는 메시지를 희망의 끈처럼 붙잡았다. 나는 책상에 앉아 하윤이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 핸드폰은 주머니에 넣어두고 시선은 오직 교실 문에 고정했다. 시간이 흐르고 아이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시끄러운 아침 인사와 분주한 움직임 속에서도 나는 오직 하윤이의 발소리만을 기다렸다. 등교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드디어 익숙한 모습이 문 앞에 나타났다. 하윤이였다. 그녀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옅은 회색의 오버사이즈 후드티에 짙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후드티 소매는 손등을 거의 덮을 정도로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지쳐 보였고 평소에 생기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하윤이는 교실 안으로 들어섰지만 시선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치 주변의 모든 것을 의식하지 않으려는 듯 조용하고 빠르게 자기 자리로 향했다. 그녀는 내 옆을 지나쳤지만 단 한 번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하윤아.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교실의 소음을 뚫고 그녀의 귀에 닿았을 것이다. 그녀의 걸음이 멈췄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두 걸음 떨어진 곳에서 나는 멈췄다. 나는 그녀의 등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 목소리에는 어제의 분노나 당황스러움 대신 오직 후회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어제 일, 정말 미안해. 내가 많이 아팠다는데 내가 더 잘 보살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내가 장염 이야기를 꺼내자 그녀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보지 않은 채 필통을 열어 연필을 꺼내는 척했다. 괜찮아. 나 이제 안 아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건조하고 무미건조했다. 마치 감정을 숨기기 위해 벽을 세운 듯한 목소리였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에 살짝 손을 올리려 했지만 그녀는 빠르게 어깨를 비켜냈다. 그 작은 움직임이 내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다. 거부. 그녀는 지금 나를 거부하고 있었다. 내가 내 마음 불편하게 하려고 이러는 거 아닌 거 알지? 나는 다시 한번 조용히 말했다. 어제 내가 너의 집 앞에 쪽지 붙여놓고 왔는데 봤어? 그녀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만 여전히 눈은 공책에 박혀 있었다. 응, 보았어. 그럼 알잖아. 내가 너 얼마나 걱정하는지. 응, 알겠어. 그녀는 모든 대답을 달개서 같은 단답형으로 일관했다.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더 이상 압박을 가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공간을 존중해주기로 결심했다. 나는 하윤이의 책상 앞에 서서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내 자리로 돌아왔다.
수업이 시작되었다. 나는 하윤이의 옆모습을 힐끗거렸다. 그녀는 필기를 하다가도 자주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 있었다. 그녀는 나와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이 분명했다. 우리는 불과 몇십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지만 심리적으로는 아주 먼 거리에 있는 듯했다. 쉬는 시간에도 하윤이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평소라면 복도를 돌아다니며 친구들과 웃고 떠들었을 텐데 그녀는 책상에 엎드려 잠을 청하거나 억지로 책을 읽는 신용을 했다. 나는 그녀에게 말을 걸 타이밍을 찾지 못했다. 내가 다가갈 때마다 그녀의 몸은 경직되었고 대화는 단절되었다. 나는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혼자만의 시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점심시간, 아이들이 우르르 급식실로 향할 때 하윤이는 난 좀 늦게 갈게 하고 작게 중얼거리며 자리에 남아 있었다. 나는 그녀와 함께 남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그녀가 더 불편해서 급식마저 거를까 봐 두려웠다. 나 먼저 다녀올게. 혹시라도 힘들면 언제든 말해. 금방 올게. 나는 그녀에게 내 자리를 맡기고 급식실로 향했다. 밥을 먹는 내내 나는 단맛을 느끼지 못했다. 빨리 돌아가서 그녀를 확인하고 싶었다. 내가 교실로 돌아왔을 때 하윤이는 여전히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밥을 먹지 않은 듯했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가져온 작은 샌드위치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하윤아, 밥 안 먹었어? 급식 안 갔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응, 그냥 이거 먹으려고 했는데 별로 배가 안 고파. 너 어제도 많이 못 먹었잖아. 장염 때문에 아프다고 했으면 더 잘 먹어야지. 내가 매점 가서 우유라도 사올까? 아니, 괜찮아, 지우야. 그녀는 드디어 지우야라는 내 이름을 불렀지만 그 목소리에는 여전히 거리가 느껴졌다. 나 그냥 좀 쉬고 싶어. 나는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었다. 나는 내 자리로 돌아와 하윤이의 샌드위치를 힐끗거렸다. 그녀는 손도 대지 않았다. 그녀가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를 다시 한번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수업 중 잠시 짝꿍끼리 발표 자료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하윤이와 나는 마주보고 앉게 되었다. 내가 준비한 자료를 그녀에게 내밀자 그녀는 자료를 받기 위해 왼팔을 내 쪽으로 살짝 내밀었다. 나는 무심코 그녀의 팔을 바라보았다. 소매는 여전히 길었지만 자료를 받아드는 짧은 순간 소매 아래로 그녀의 손목이 잠깐 드러났다. 손목은 팔뚝보다는 비교적 깨끗했지만 자세히 보니 손목 안쪽에도 아주 희미한 실금 같은 상처들이 보였다. 상처는 팔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자료 정리를 시작했지만 사실 집중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녀의 상처에 대해 물어봐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했다. 어쩌면 내가 너무 섣불리 캐묻는 것이 그녀를 더 힘들게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가 이렇게 스스로를 방치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어제처럼 감정을 터뜨리는 대신 최대한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윤아, 우리 어제 일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윤이는 자료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미세하게 몸을 움츠렸다. 응, 괜찮아. 근데 지금은 좀 바쁘잖아. 잠깐만. 이 이야기 내가 너한테 꼭 사과하고 싶어서 그래. 나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어제 내가 너한테 화낸 거 내가 잘못했어. 너한테 소리 지른 거 후회해. 사실은 너무 무섭고 마음이 아파서 그랬는데 너한테는 그냥 나한테 화를 낸 걸로 보였겠지. 나는 하윤이의 공책 위에 놓인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내 손길에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나는 강하게 잡지 않고 그저 부드럽게 감쌌다. 하윤아, 나한테 화를 내도 좋으니까 제발 내 몸에는 화내지 마. 너는 나한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너한테 난 상처를 보니까 내 가슴에 난 상처 같았어. 그때서야 하윤이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곧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지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너는 몰라. 내가 얼마나 싫은지. 거울 볼 때마다 내가 너무 싫어. 뚱뚱하고 못생기고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 내가 너무 싫어. 그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은 채 아무 말 없이 그녀가 울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 눈물은 어제부터 그녀가 참고 있던 감정의 분출이었다. 내가 왜 자꾸 다른 여자애들이랑 나를 비교하는지 알아?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너한테 어울리는 사람은 저렇게 예쁘고 날씬한 애들인데 너는 왜 나 같은 애랑 만나주는 건지 모르겠어.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나를 벌주고 싶었어. 그녀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내가 예상했던 바이기도 했다. 그녀의 자해는 스스로에 대한 증오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지만 교실 아니었기에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그녀의 차가운 손을 더 따뜻하게 감싸 안을 뿐이었다. 하윤아, 너는 너라서 아름다운 거야? 내 눈웃음, 내 목소리, 내가 공부할 때 집중하는 모습, 나한테 장난치는 모습, 이 모든 게 나한테는 너무 소중해. 내가 뚱뚱하다고? 내 눈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해. 내가 왜 자꾸 너를 벌줘야 한다고 생각해? 너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아니, 내가 너한테 이런 상처를 숨겼잖아. 너를 속였잖아. 너한테는 상처 없는 예쁜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는데 내가 결국 너한테도 짐을 지운 거야? 짐이라니. 내가 내 여자친구라는 사실 자체가 내게 가장 큰 축복이야. 하윤아, 앞으로는 절대 혼자 아파하지 마. 내가 옆에 있잖아. 내가 무슨 고민을 하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든 내가 다 들어줄게. 내 상처, 내가 같이 아파할게. 나는 그녀의 손등에 조용히 입을 맞췄다. 나한테 약속해줘. 다시는 너의 소중한 몸에 상처 내지 않겠다고. 힘들면 차라리 나한테 화를 내. 나한테 소리 질러도 돼. 내가 다 받아줄게. 하지만 내 몸은 절대 해치지 마. 하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물은 조금씩 잦아들었지만 슬픔은 여전히 그녀의 얼굴에 남아있었다. 응, 약속할게. 지우야, 노력할게. 근데 내가 또 약해지면 어떡하지? 그녀의 불안감은 너무나 현실적이었다. 자해는 중독처럼 그녀의 마음을 갉아먹었을 것이다. 괜찮아. 내가 옆에서 도와줄 거야. 내가 약해지면 내가 널 더 세게 안아줄게. 내가 우울하면 내가 더 크게 웃겨줄게.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이제 이 싸움은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겉보기에는 여느 연인과 다름없는 학교 생활이었지만 우리 사이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어쩌면 더 무거운 책임감과 애정이 자리 잡았다. 나는 하윤이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첫째, 칭찬을 구체화했다. 하윤아, 너는 오늘 이 노란색 가디건이 참 잘 어울린다. 내 얼굴이 더 화사해 보여. 이 문제, 너 진짜 기발하게 풀었네. 너는 수학적 감각이 정말 좋은 것 같아. 단순히 베쁘다는 말을 반복하는 대신 그녀의 작은 행동이나 변화를 구체적으로 칭찬했다. 그녀가 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할 때마다 나는 즉각적으로 반박하고 그녀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했다. 둘째, 비교 대상과의 거리를 두게 했다. 하윤이가 다른 친구의 외모나 능력을 부러워하거나 자신과 비교할 때 나는 그 대화를 끊었다. 하윤아, 그 친구는 그 친구만의 매력이 있는 거고 너는 너만의 매력이 있어. 우리는 남의 트로피를 바라볼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만의 속도로 가자. 셋째, 활동에 집중하게 했다. 하윤이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울해할 시간을 줄이기 위해 나는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늘렸다. 학교 끝나고 함께 봉사활동을 가거나 미술 동아리에 참여해 함께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가졌다. 그녀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만들어낸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윤이의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그녀는 다시 긴 소매옷 속에 숨어들었고 나는 그녀의 표정을 읽는 법을 배워야 했다. 하루는 중간고사가 끝난 날이었다. 하윤이는 예상했던 것보다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메시지를 보내도 읽지 않았다. 나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다시 자해를 시도한 것은 아닌지, 어제 내가 다짐했던 약속을 잊은 것은 아닌지. 결국 나는 다시 한번 그녀의 집 앞에 찾아갔다. 이번에는 쪽지 대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과 따뜻한 우유를 들고 갔다. 나는 문 앞에 서서 조용히 벨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천천히 열렸다. 하윤이가 아니라 그녀의 어머니가 나왔다. 어머, 지훈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야? 안녕하세요, 어머님. 하윤이가 혹시 많이 아픈가 해서요. 연락이 잘 안 돼서요. 하윤이 어머니는 나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하윤이 방금 잠들었어?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종일 우울해하더니. 지우, 너는 정말 하윤이 잘 챙겨준다. 나는 하윤이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초콜릿과 우유를 건네며 말했다. 어머님,
제가 하윤이를 많이 좋아해서요. 혹시 하윤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저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윤이 옆에서 힘이 되어줄게요. 하윤이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도 하윤이의 깊은 내면의 상처, 그리고 그녀의 자해 시도를 아마 눈치채지 못하셨을 것이다. 이 문제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모르시는 건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어머니께 하윤이의 자해 사실을 섣불리 말씀드릴 용기는 나지 않았다. 그것은 하윤이의 비밀이었고 내가 먼저 그녀의 동의 없이 발설해서는 안 될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안도와 동시에 무력감을 느꼈다. 하윤이가 스스로를 해치지 않았다는 사실에는 감사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우울을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어쩌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하윤이에게 심리 상담을 받아보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녀의 상태를 문제로 규정하는 것 같아서 그녀가 또다시 상처받고 껍데기 속으로 숨어버릴까 봐 두려웠다. 나는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물었다. 그날 이후 처음으로 단둘이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을 때였다. 하윤아, 혹시 너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내 고민을 털어놓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없어? 하윤이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민지한테도 말 못해. 그냥 아무도 모르는 게 제일 편해. 털어놓으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아. 아니, 아무도 너를 이상하게 보지 않아. 힘든 건 당연한 거야. 어쩌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너한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 나는 조심스럽게 상담이라는 단어를 꺼냈다. 하윤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싫어. 나 정신과 갈 만큼 이상한 사람 아니야. 지우야. 그리고 누가 알면 어떡해. 너는 내 가장 친한 친구인데 너한테만 말할 수 있어. 그녀는 상담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나는 그녀를 설득할 수 없었다. 그녀의 불안감을 이해했기에 나는 그녀의 의견을 존중해 줄 수밖에 없었다. 내가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다시 한번 내 어깨를 짓눌렀다. 나는 그녀에게 다짐하듯 말했다. 좋아. 그럼 나만 믿어. 내가 내 옆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줄게.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잠시나마 빛나는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지만 내 존재가 그녀에게 작은 촛불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에 나는 안도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이었고 나는 그녀와 함께 이 어둠을 뚫고 그날 카페에서의 대화 이후 나는 하윤이의 마음을 조금 더 열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 희망만큼 순탄하지 않았다. 하윤이의 상처는 단순한 자해의 흔적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보이지 않는 무게였다. 그녀가 스스로를 증오하게 된 뿌리는 가족, 학교, 사회의 작은 상처들이 모여 형성된 거대한 그늘이었다. 나는 그 그늘을 하나하나 걷어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었다. 다음 주, 우리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서로를 탐색했다. 하윤이는 여전히 긴 소매 옷을 입었지만 이제는 가끔 소매를 살짝 걷어 올려 손목을 드러내는 순간이 생겼다. 그것은 그녀가 나에게 조금씩 신뢰를 주고 있다는 신호였다. 나는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고 칭찬했다. 하윤아, 오늘 내 손목에 새로 산 팔찌가 정말 예뻐. 은은한 빛이 내 피부랑 잘 어울려. 그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고마워, 지우야. 너가 선물해준 거니까 더 소중해. 그 팔찌는 내가 지난 주말에 산 것이었다. 단순한 은색 체인에 작은 별 모양 펜던트가 달린 그녀의 손목을 가볍게 장식할 수 있는 물건. 나는 그것을 통해 그녀의 상처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그녀의 몸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도구로 삼았다. 하윤이는 그 팔찌를 매일 차고 다녔고 그것이 그녀의 자존감을 조금씩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듯했다. 하지만 평화로운 날들이 지속되지는 않았다. 10월 중순 학교에서 문화제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하윤이의 스트레스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문화제는 우리 반이 연극을 공연하는 테마로 정해졌고 하윤이는 무대 뒤에서 소품 담당으로 배정되었다. 그녀는 창의력이 풍부한 편이었지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작품을 드러내는 데는 극도의 부담을 느꼈다. 지우야, 이 소품 너무 촌스럽지 않아? 다른 애들 거랑 비교하면 나거는 진짜 별로야. 연습실에서 하윤이가 손으로 만든 종이꽃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미 자책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꽃을 들어 올렸다.
촌스럽긴 왜 촌스러워. 이 꽃잎들 봐. 하나하나 다 세심하게 접었잖아. 색감도 부드럽고 무대 조명 아래서 빛날 거야. 너의 손길이 느껴져서 더 특별해. 내 말에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을 지웠다. 정말 나 항상 이렇게 부족한데. 그날 밤 연습이 끝난 후 나는 하윤이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길목에서 그녀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지우야, 나 오늘 연습 때 소품 망친 것 같아. 선생님께서 좀 더 세련되게라고 하시던데 나 때문에 반 전체가 망신당할까 봐 무서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가냘프고 긴 소매 아래로 느껴지는 팔뚝의 감촉이 나를 아프게 했다. 상처들은 이제 붉은 기운이 가라앉아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존재했다. 하윤아, 너는 최선을 다했어. 문화재는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력의 결과물이야. 내 소품이 없으면 이 연극은 절반도 안 돼. 너는 우리 반의 숨은 영웅이야. 그녀는 내 가슴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다. 그 울음은 지난번 카페에서의 눈물만큼 격렬하지 않았지만 더 깊은 곳에서 새어나오는 듯 했다. 나는 그녀를 안은 채로 가로등 아래 서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힐끗 쳐다보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 순간 세상은 우리 둘만의 것이었다. 문화제 당일 연극은 성공적으로 막을 올렸다. 하윤이의 소품은 무대를 화사하게 장식했고 관객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커튼콜에서 그녀는 무대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지만 나는 그녀를 끌어내어 함께 인사하게 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그 미소는 오랜만에 빛났다. 봤어. 내 꽃들이 얼마나 예뻤는지. 너 덕분에 연극이 살아났어. 공연 후 우리는 학교 뒤편 잔디밭에 앉아 피곤한 몸을 기대었다. 하윤이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지우야, 고마워. 너 없었으면 나 오늘 포기했을 거야.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미래에 대해 깊이 이야기했다. 대학 진학, 꿈꾸는 직업, 함께할 수 있는 삶. 하윤이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 디자인 쪽으로 가고 싶어. 오늘 소품 만들면서 재미있었어. 하지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내 손은 이미 마법을 부리고 있잖아. 내가 내 첫 번째 팬이 될게. 그 대화는 우리 사이에 새로운 다리를 놓아주었다. 하윤이의 자해 충동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지만 이제 그녀는 그 충동이 올 때마다 나에게 솔직히 털어놓기 시작했다. 지우야, 오늘 기분이 이상해. 손이 근질근질해. 그런 메시지가 오면 나는 즉시 그녀를 만나러 갔다. 산책하거나 아이스크림을 먹거나 그냥 서로의 손을 잡고 침묵을 공유했다. 11월이 되자 날씨가 추워지면서 하윤이의 추위 타는 습관이 다시 두드러졌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뒤에 숨겨진 불안을 알았기에 그녀의 옷차림을 자연스럽게 챙겨주었다. 이 목도리 써. 내 목선이 더 예뻐 보이네. 그녀는 웃으며 받아들였다. 그러나 진정한 시험은 겨울 방학 직전 가족 모임에서 왔다. 하윤이의 집에서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렸고 나는 초대받아 참석했다. 하윤이의 부모님은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식사 중에 그녀의 사촌 언니가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언니는 유학 귀국한 모델 지망생으로 늘씬한 몸매와 화려한 미모로 가족들의 관심을 독차지했다. 하윤아, 너 아직 고등학교야? 와, 나 그 나이 때 이미 패션쇼 나갔어. 너도 모델 해볼래? 몸매 관리만 잘하면 돼. 언니의 말은 장난처럼 들렸지만 하윤이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녀는 포크를 쥔 손을 떨며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녀의 다리를 테이블 아래서 살짝 건드려 신호를 보냈다. 괜찮아, 나 있어. 파티가 끝난 후 우리는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다. 하윤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봤어. 언니처럼 예쁘면 좋을 텐데. 나 같은 애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너도 언니랑 비교하면 후회할 거야. 그 말은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단호하게 말했다. 하윤아, 비교는 독이야. 언니는 언니고 너는 너야. 내가 가진 따뜻함, 내가 웃을 때의 그 빛, 그건 누구도 따라올 수 없어. 내가 선택한 건 바로 그 하윤이야. 후회 절대 없어. 그날 그녀는 내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왕따, 어머니의 무관심, 아버지의 잦은 출장. 엄마는 항상 되쁘게 살아라고 하시는데 나한테는 그게 무서워. 예쁘지 않으면 버려질 것 같아.
그녀의 고백은 나를 충격에 빠뜨렸다. 나는 그녀를 더 세게 안았다.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내 가족이 될게. 내 모든 걸 사랑할게. 그 겨울, 우리는 함께 심리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다. 하윤이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내가 우리 둘이 함께 가자. 내가 아니고 우리 문제로 생각하자고 설득한 끝에 동의했다. 학교 근처의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우리는 첫 상담을 받았다. 상담사는 부드러운 40대 여성으로 하윤이의 이야기를 듣고 천천히 물었다. 하윤 씨, 그 상처들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한 말이에요. 나는 부족해라는 말. 그 말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하윤이는 고개를 저었지만 상담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주 세션을 통해 우리는 CBT 인지행동치료, 기법을 배웠다. 부정적인 생각을 기록하고 그것을 반박하는 연습. 하윤이는 노트엔 나는 못생겼어를 쓰고 나는 너의 미소는 세상을 밝혀라고 적어 붙였다. 상담이 시작된 지 한 달 후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하윤이는 소매를 걷어 올리는 횟수가 늘었고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칭찬하는 습관을 들였다. 오늘 내 눈매가 예뻐. 그런 작은 승리가 쌓였다. 하지만 여정은 여전히 험난했다. 2월, 대학 입시가 다가오면서 하윤이의 불안이 폭발했다. 모의고사 성적이 떨어지자 그녀는 다시 자해 충동에 사로잡혔다. 어느 밤 그녀의 메시지가 왔다. 지우야, 미안해. 오늘 또 해버렸어. 파리. 나는 즉시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그녀의 팔뚝에 새 상처가 나 있었다. 얕지만 붉은 선이 선명했다. 나는 울음을 삼키며 그녀를 안았다. 괜찮아. 이건 끝이 아니야. 우리는 이겨낼 거야. 그날 우리는 병원에 갔다. 상처를 소독하고 상담사에게 연락했다. 상담사는 재바른 과정의 일부라고 말했다. 하윤이는 죄책감에 사로잡혔지만 나는 그녀를 탓하지 않았다. 대신 우리는 비기 대처 계획을 세웠다. 충동이 올 때 5분 호흡법, 산책 또는 내 전화.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루틴이 되었다. 봄이 왔다. 3월, 고등학교 생활의 마지막 학기가 시작되었다. 하윤이는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며 바빴다. 그녀의 그림은 점점 자신감 있게 변했다. 추상적인 꽃과 빛의 패턴, 그녀의 내면을 표현한 작품들. 나는 그녀의 전시회를 위해 작은 갤러리를 빌렸다. 친구들과 가족이 모인 그날, 하윤이는 무대 위에 섰다. 이 그림들은 제 상처와 치유의 이야기예요.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졌다. 그녀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말했다. 지우야, 고마워. 하윤이가 이렇게 밝아진 건 내 덕분이야. 그 후, 우리는 대학에 합격했다. 하윤이는 디자인학과, 나는 교육학과, 같은 도시, 가까운 캠퍼스. 졸업식 날, 우리는 교정에서 포옹했다. 지우야, 우리 결혼하자. 내가 약속한 대로 평생 함께.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팔뚝은 이제 흉터로 가득하지만 그것들은 더 이상 슬픔의 기록이 아니었다. 치유의 증표였다. 영원히. 우리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결혼 후 아이가 태어났고 하윤이는 디자이너로 성공했다. 그녀는 책을 썼다. 상처를 꽃으로 자해를 이겨낸 이야기. 그 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나는 그녀의 가장 큰 지지자였다. 매일 아침 그녀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너는 내 빛이야. 그리고 그녀는 웃었다. 반달 눈웃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